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일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사영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네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표한 바 좀 이루고 있나요? 우리 규리 아나운서는? 저는 이번에 신년 계획을 지금 1년 단위를 다 세워놨고요.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하려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왕이네요. 우리 규리 아나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표왕 규리 아나운서와 이제 신년을 좋아하는 우리 서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에는 저희 국내 트렌드 5위 인물을 통해서 2025년을 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인물 5명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보시죠. 네, 지미 카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미국 심야 토크쇼 진행자의 이름인데요. 지난 한 해에 한 사건을 두고 키멜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토크쇼가 무기한 중단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시작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로 젊은 보수층의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는데요. 2025년 9월 10일 유타밸리 대학 행사에서 총격으로 찰리 커크가 숨지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도 속에서도 정치권 공방이 거세졌는데요. 네, 키멜은 9월 15일 오프닝에서 일부 보수 진영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반응을 두고 금붕어를 잃고 오는 내 사라이 같다고 말해 논란이 커졌고요. 발언 클립이 퍼지면서 표현 수위와 시점 논쟁이 동시에 붙었습니다. 여기서 반응은 당시 생각해보면 양쪽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은 희생 사건을 두고 조롱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항의와 불매, 지미 카멜 쇼에 대한 항의와 불매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진보 진영은 논쟁적 발언을 이유로 방송을 끌어내리는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반박했었습니다. 정치권 반발이 커지면서 광고주, 편성, 그리고 규제 기간까지 동시에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급진적으로 굴러갔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방송사는 논쟁이 커질수록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과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FCC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브랜던 카가 키멜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압박이 커졌습니다. FCC는 방송 면허 규정을 다루는 규제기관이라 수장의 공개 발언만으로 방송사엔 부담이 큽니다. 그 영향 속에서 ABC는 결국 프로그램 제작,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논쟁은 방송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선 하차시켜야 한다는 쪽과 검열이다라는 쪽이 동시에 커졌고요. 특히 짧은 클립이 반복 재생되면서 맥락보다 문장 하나가 더 크게 소비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네, 발언의 의미를 두고요. 우리가 또 어떤 프레임에 올리냐에 따라서 조롱이 되기도 하고 또 풍자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면 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이 동시에 대립이 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싸움이 실제 편성 중단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 심야 토크쇼는 정치 풍자를 사실 꽤나 거칠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방송이 멈춘다는 것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토크쇼가 무기한 중단하거나 폐지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20년 전이죠. 2002년 필 도너휴의 토크쇼는 공식적으로는 시청률 감소로 폐지됐지만 도너휴가 이라크 전쟁 비판 등 정치적 이슈를 다루자 경영진이 부담을 느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2025년에는 또 다른 토크쇼가 또 편성이 중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멜 외에도 미국 CBS는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2026년 5월부로 또 폐지를 했고요.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트럼프 대통령 및 정치권을 비판한 이후에 폐지 결정이 나왔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당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심야 토크쇼가 단순 예능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정치 갈등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무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미 키멜쇼 논란이 커지자 거리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보수 쪽에선 항의 집회나 불매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시민단체는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시위로 맞섰습니다. TV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거리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네, 헐리우드 업계의 반응은 빨랐는데요. 존 스튜어트, 스티븐 콜베어 같은 동료 진행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 등 배우들도 지지 성명을 내며 방송 압박 논란에 힘을 실었습니다. 헐리우드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번 사안을 더 검열 논쟁으로 보는 시각도 컸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방송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게 남는데요. 시청자 여론, 광고주 반응, 그리고 정치적 압박, 또 규제기관의 시그널, 이게 동시에 들어오면 방송사는 사실 원칙만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지거든요. 특히 예도 국면처럼 사회 분위기가 예민한 시기에는 문장 하나에 더욱더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식과 공적 매체로서의 지는 책임, 이런 것들을 어디에 둘지 사회적 합의가 한 번쯤 또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키멜이 맞았냐 틀렸냐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총격 사건 직후에 애도 국면에서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경계가 어디냐를 두고 충돌한 사례였습니다. 동시에 방송사가 외부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사실 진행자의 발언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예민하고 여야로 갈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니블루입니다. 낯설 수 있는 여성의 이름인데요. 영국 출신 성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올리팬스에서 자극적인 기획으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2025년의 인물 중 한 명인데요. 이 사례가 주목받은 건 플랫폼에서 성인 콘텐츠가 어떻게 돈이 되고 또 어디서부터 사회적 문제로 번지느냐를 한꺼번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보니블루는 2025년 초 12시간 동안 1,057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식의 세계 기록 주장을 내세우며 급부상했는데요. 정말이지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게 사실이냐는 검증 논란과 함께 윤리 논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숫자 자체의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느냐가 더 큰 쟁점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는 이게 세계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곧장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안전했느냐, 또 그리고 참여한 사람의 동의가 충분했느냐, 그리고 이게 플랫폼에서 돈이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특히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논란을 더욱더 키웠죠. 네, 보도에서는 보니블루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나 대학 신입생처럼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로도 주목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록이 남는 콘텐츠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동의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요. 올리팬스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대형 플랫폼인데요. 2025년 9월 기준 누적 팬 계정이 약 4억 5천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플랫폼이 보니블루 콘텐츠를 정책 위반으로 보고 계정을 정지 차단했고요. 이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보니블루 사례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성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법의 테두리를 유지한 상태로 플랫폼이 어떤 콘텐츠를 키우고 또 어떤 콘텐츠를 막는지 또 자극적인 기획이 왜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지 같은 구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과거의 성인 산업은 제작사가 기획, 유통하고 출연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의 SNS와 구독 플랫폼에서 창작자가 직접 만들고 팔고 직접 팬을 관리합니다. 소비도 일회성 구매에서 월 구독, 메시지, 라이브 참여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 기획이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 시대에서는 굳이 성인 산업이 아니더라도 성공 공식이 사실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사람들이 클릭, 구독, 팁을 주면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기획이 빨리 뜨고 더 크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온리팬스는 상위권에 오르면 월 수익이 수백억 원까지 거론될 정도로 돈이 크게 움직이는 플랫폼인데요. 사례로 블랙차이나 우리돈 월 289억 원, 코코 오스틴 월 130억 원, 미아 칼리파 94억 원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와, 월 수익이 수백억 원이라니 성인 콘텐츠에서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콘텐츠를 키우지만 동시에 정책이 위반되면 언제든 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용자들은 더 강한 자극을 소비하지만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결국에 플랫폼, 이용자 그리고 사회가 함께 이 성인 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남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데이비드라는 이름입니다. 틱톡에서 감성 R&B로 G세대를 사로잡은 20살짜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데이비드가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비드 명의의 테슬라에서 15살 소녀 셀레스트 리바스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핵심인데요. 2025년 9월 8일 차량에서 악취 신고가 들어왔고 앞쪽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족이 언급한 데이비드라는 남친이 이 데이비드와 연결되면서 온라인 의혹이 커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경찰은 데이비드를 공식 기소하거나 사망과 직접 연관됐다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사망 원인과 경위 등 세부 정보의 공개 제한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한 건 하나죠. 그래서 진짜로 데이비드가 용의자냐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공개되는 정보가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형사처럼 G세대 멤버들이 기사 조각과 클립, 캡처를 모아가면서 스스로 퍼즐을 완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틱톡, 릴스, 그리고 커뮤니티에 정리본, 요약 클립 형태로 내용이 데이비드의 살인사건이 재가공되면서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해석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트렌드 화제의 키워드가 된 거고요. 네, 특히 사건 이후 데이비드의 대표곡이죠. 로맨틱 호미사이드 가사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넌 이미 죽었어로 옮길 수 있는 구절이 퍼지며 원래는 이별 비유였던 표현이 단서처럼 소비됐습니다. 네, 온라인에선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차량 명의, 주변 인물의 진술, 그리고 사진과 같은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데이비드가 핵심에 있다는 시선이 더 강해졌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사실관계가 거론되면서 법적 책임을 겸허히 피해가는 것 아니냐 같은 논쟁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데이비드는 틱톡 기반으로 성장한 뮤지션이라 팬덤도 플랫폼 안에 밀집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건이 나오자마자 가사, 뮤비, 과거 발언을 끌어와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이 더 빠르게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이상하다, 이 가사가 현실을 말한 거다 같은 식으로요. 알고리즘은 이런 자극적인 해석을 더 많이 띄워주고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확신을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네, 결국에 이번 사건은요, G세대가 소비하는 플랫폼 문화에서 여론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디지털 살인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연예계에서는 정말 길이 남은 20살짜리 남자아이가 15살짜리 여자아이를 살해한 정말 괴기스러운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뉴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인물의 이름입니다. 조란 맘단인데요. 작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 공식 취임했죠.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으로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맘다니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뉴욕 퀸즈에서 자랐습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주택 상담사로 일하며 월세 퇴거 문제를 현장에서 봤다고 강조했고요. 이후 뉴욕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삼선 주지사를 지낸 쿠오모 같은 기성 엘리트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서 꺾은 게 더 크게 보였고요. 게다가 쿠오모가 무소속으로 본선 재출마까지 예고하면서 이 선거가 뉴욕을 넘어 전국 이슈로 번졌습니다. 네, 여기서 뉴욕시장 선거가 갑자기 미국 정치 싸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뉴욕의 어떤 행정 수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미국이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진영이 맞붙는 무대로 바뀌게 되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맘다니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쿠오모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선거가 지역 이슈를 넘어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도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관심은 자연스럽게 맘다니의 공약으로 옮겨갔는데요.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돌봄, 교통 같은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원은 부유층, 기업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해 지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을 설레게 만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죠. 갑자기 나타난 신인이라기보다는 생활 현장에서 본 문제를 정치 의제로 끌어올린 후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동시에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라는 상징성은 결국 미국 사회의 정체성 정치와도 연결이 되면서 미국 사회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키운 셈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생활비 위기와 정책성 그리고 이념 갈등이 한 후보에게 모든 어떤 프레임을 씌우게 만든 거죠. 네, 또 맘다니는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 성향으로 소개해왔고 젊은 층, 도시 노동계층,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모였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주당이 다시 활력을 찾는 신호로 보기도 하고요. 다른 쪽은 전국 선거에서 공격받기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습니다. 반대 진영에선 그를 위험한 사회주의자로 부르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맘다니는 2026년 1월 1일에 취임해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예산과 권한, 주정부와의 관계, 연방정부와의 갈등 가능성까지 모두 시험대가 될 거고요. 성과가 나면 도시 모델이 되지만 흔들리면 곧바로 정치권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맘다니 어떤 이제 당선은 미국의 그 어느 때보다 좌우 갈등이 심각하구나를 보내주는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다. 뉴욕은 미국 최대 도시잖아요. 여기서의 성공과 실패는 곧바로 또 다른 도시로 나아가기 때문에 미국 정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뉴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름만 들어도 한동안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들끓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바로 찰리 커크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찰리 커크라는 이름을 넣진 않았지만 국내 구글 트렌드에서도 10위 안에 들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보수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인물이 공개 행사 도중에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단순히 사망 사건이 아니라 미국 내의 좌우 양 진영의 극단적인 갈등을 정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위서부터 5위까지 쭉 한번 보고 있는데 공통적인 키워드는 미국이 얼마나 분열됐는지를 보여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찰리 커크는 사망 사건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보수의 재결집과 미국 내 정치 양극화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리를 이제 걷다 보면 대학 보수 청년들이 이제 찰리 커크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찰리 커크는 보수 단체 터닝 포인트를 창립해 대학가 보수 네트워크를 키운 인물입니다. G세대 밀레니얼 보수층에선 우리 세대 보수 운동의 얼굴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컸는데요. 2025년 9월 10일 유타밸리 대학 강연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용의자는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으로 알려졌고요. 사건 뒤 아버지와 함께 자수한 뒤 가중살인 등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유무죄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 용의자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죄나 무죄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외 5위 키워드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없었고요. 트럼프가 없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다양한 의제들, 다양한 사건들이 이번 키워드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미 카멜 쇼 무기한 중단, 사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뉴욕시장인 맘다니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것도 미국에서 좌우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발 이후 보수 진영은 추모에서 곧바로 결집 쪽으로 분위기가 이동했는데요. 사망 이후 TPUSA 쪽은 가입 참여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해졌고 대학가에서는 커크웨이를 잇겠다며 새 동아리 설립 신청이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찰리 커크 자체가 30대였죠. 굉장히 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주목받고 있는 건 에리카 커크, 찰리 커크의 부인입니다. 예, 그 상징적인 보수, 젊은 보수가 사라진 이후에 그러면 이 젊은 미국의 보수를 누가 이끌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에리카 커크가 남편이 죽은 후에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가 결국엔 보수운동의 지속성을 이끌어냈고요. 또 동시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추모고 이거는 너무 지나친 정치적인 상징화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찰리 커크의 사망 이후 그의 유가족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이도 2명이나 있어서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TPUSA 이사회는 에리카 커크를 새 리더로 세웠고요. 에리카도 찰리의 뜻을 잇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추모 집회와 기념 행사도 계속 이어나갔고요. 다만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라는 평가와 이 정치적 상징화가 너무 과해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도요, 부인이 자신의 남편과 사별하고 그 슬픔 속에서 겨를이 없을 텐데도 남편이 하는 일을 이어서 한다는 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이후 보수 진영에선 안티파를 거론하며 좌파 쪽 폭력에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안티파는 반파시즘 성향의 운동과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사건의 충격이 곧바로 정치 공방으로 번진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요. 미국 사회가 지금 갈리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한쪽은 정치적 폭력을 단호히 막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추모가 곧장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화제 인물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안티파, 이것이 좌파 폭력이다, 테러 지정 같은 어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검색어로 구글 트렌드에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찰리 커크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구글 트렌드 상위권에 지난해 오르게 된 것이죠. 네, 보수 진영은 이를 강한 대응이라며 환영했고 TPUSA 같은 보수운동 결집 흐름과도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정치적 탄압이자 과잉 대응이라며 반발했고요. 이념이나 국내 활동을 테러로 규정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도 커졌습니다. 네, 같은 사건이에요. 찰리 커크가 사망한 총격살인을 당한 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쪽에서는 테러다, 좌파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과잉 대응 아니냐, 또 정치적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찰리 커크 사건을 보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찰리 커크 사건은 미국 정치가 얼마나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에 걸쳐서 국내 트렌드 또 해외 트렌드를 통해서 2025년 지난 한 해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정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